네, 조간 브리핑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면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국인 공유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네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면이죠. 내국인 공유 숙박 서울서 첫 허용됐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내에 있는 자가주택의 빈방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또 숙소로 제공하게 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먼저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ICT 규제 샌드박스가 뭔가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죠. 정보통신부의 ICT 규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8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ICT 규제박스라는 것은 신기술 또 신서비스가 계속 창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출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규제로서는 이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법을 고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임시로 허가해 주는 거예요. 임시로 허가해 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이내에 한 번 정도 더 연장해서 최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사업을 하게 한 다음에 그동안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규제를 풀거나 혹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서 법령을 고치는 그런 것을 이제 심의 규제 박스, 그러니까 ICT 규제 박스라고 하는데 이번에 8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통 심의 의결에서 이 신청해서 심의 의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에서 90일 정도 걸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 내국인 공유 숙박 서비스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내국인의 공유 숙박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신청을 한 분 중에 4,000명을 한정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네. 세계적인 공유 숙박 업체잖아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내국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이 생겨났죠.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이제 대항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번 활성화해보자. 공유 경제죠. 공유 숙박업을 활성화해보자라는 취지인데요. 물론 기존의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특급 호텔 뭐와의 어떤 그런 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1km 이내의 아파트 또는 자가 소유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의 숙박업체도 다시 한번 이제 이 재편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던 이 공유 숙박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대형 승합 택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솔루션을 제공한 대형 승합 택시인데요. 지역은 한정돼 있습니다. 은평구라는 은평 뉴타운 내에서만 활동을 하게 만들었고요. 6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12인승 승합 택시인데 특징은 이겁니다. 월 구독료를 내고 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면 바로 현대자동차가 최적화 솔루션, 최적화 경로 안내 이 솔루션으로 합승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합승이 불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가장 AI가 가장 이 최적화된 경로로서 원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이동하게 만들어주니까 한정적이지만 어쨌든 합승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효율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가사도우미입니다. 지금까지 가사도우미가 개별적으로 이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그런 형태인데요. 플랫폼 기업이 있어서 플랫폼 기업이 직접 가사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하나 또 재미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이 승마 그러니까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이 있는데요. 이 트럭을 해서 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승인이 난 서비스로서 총 한 8번이 통과됐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3면 확인해 볼게요. 이 국회 종료가 2주도 안 남았는데 타다 금지 법안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죠. 바로 타다인데요. 이 타다가 사업을 중단하느냐, 당분간이라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이런 중대한 위기 국면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먼저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지만 타다 금지 법안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렌터카에서 이 타다라는 소카 업체가 이 틈새 그러니까 뭐 10인승에서 12인승까지의 렌터카에 이 기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그 틈새를 딱 노려서 타다가 성공적으로 1년 동안 사업을 영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렌터카에서 기사를 알선하는 경우에 조건은 3가지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관광 목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6시간 이상 대여해야 된다라는 것고요. 두 번째는 대여하고 반납하는 것은 모두 다 항공 또는 항만 앞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주치 상태, 그러니까 취해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신체가 부상일 때만 기사를 알선해 줄 수 있다. 이 3가지 조건으로서의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타다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타다 금지법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소카 대표의 이제 반박 소식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용자가 1년 동안 이용자가 145만 명이 이용을 했고, 또 일자리도 1만 1천 명을 창출해낸 사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자 위주로만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 라고 덧붙이고 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법을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달라 해서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의 타다의 어떤 업적 내지는 이 기록들을 갖고 전문가들과 사업자와 또 이용자들이 함께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의 발의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시간을 끌려는 어떤 전략 아니냐. 왜냐하면 12월 9일이 국회 종료일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이번에 종료가 되면 사실 20대 국회가 전부 마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아예 폐기가 됩니다. 뭐 계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며칠 동안을 더 끌어서 무산시키려는 어떤 전략이다 하고 법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시간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이 타다법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야 간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큰 이견이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야 간 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인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이 이견은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제안하는 기여금 문제라든지 이런 이견이 사실 크게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타다 금지 법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16면 확인해 볼게요. 현대 엘리베이터 이 4차 산업혁명 타고 업턴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 즉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KT와 일단 MOU를 체결한 신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그룹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중에서도 현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특히나 여러 가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도입하는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가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KT와 MOU를 체결한 부분은 AI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뭐 음성 인식 이 기술을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조정하잖아요. 네. 근데 음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모니터를 내장하는 엘리베이터를 선보여서 광고 수익을 뭐 창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신기술을 좀 이렇게 그 적용을 하는 그런 스마트 기기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 MOU의 핵심 내용이고요. KT와의 그 합작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이 재미있는 신사업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비포 서비스라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앵커님, 애프터 서비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애프터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고장이 난 이후에 네, 뭐 예를 그렇죠. 들어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포 서비스는 정반대예요. 고장이 나기도 전에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 엘리베이터의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를 미리 체크를 해서 고장이 나기도 전에 미리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혹은 서비스를 적용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그 비포 서비스인데요. 이런 뭐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신사업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안전적인 측면에선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재밌는 그런 그 사업인데요. 배달 로봇입니다. 예, 배달의 민족이라고 아시죠? 이 배달 업체에서 뭐 지금 선두를 다투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배달의 민족과 공동으로 개발한 배달 로봇입니다. 보통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이 건물에 이 도착을 하면 내려오게 하시잖아요. 왜 1층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걸 건네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배달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 로봇은 1층에서 음식을 이 배달하시는 분한테 받아서 네. 주소, 층마다의 고객 주소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접 찾아가서 엘리베이터 이 고객에게 네. 전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상이 될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걸 봐야지 알겠는데 네. 기존에 로봇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든다든지 네. 또는 뭐 어떤 배달하는, 그러니까 점원, 그러니까 점포에서 네네. 테이블까지 배달하는 로봇은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조금 더 확장된 기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접 이 방을 찾아가고 그런 AI 기능까지 아마 탑재가 된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또 응용이 가능할까 뭐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충주의 스마트 공장입니다. 원래 이천의 현대 엘리베이터 공장을 갖고 있는데 네. 충주 5산업단지에 아예 스마트 팩토리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쨌든 현대 엘리베이터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신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4차 산업혁명 신사업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18번째 면이죠. 유엔의 경고, 이 탈원전, 한국 온실가스를 줄여라 하는 유엔에서 이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유엔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엔이 발표한 배출량의 격차 내용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자 유넵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 이 단체는 유엔 산하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전문 기구이죠. 이 유넵이 매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냅니다. 이번에 격차 보고서 2019가 나온 것인데요. 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각 국가가 몇 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겠다라는 감축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감량하겠다라고 파리 기후협약 회의에서 각 국가가 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매년 당시의 어떤 현재 수준에서 감축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라는 현실 전망치가 있습니다. 네. 그 격차를 매년 이렇게 그 보고서를 내는 것인데요.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에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브라질 이런 7개국에 경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대비책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조언을 한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현재 상황이 목표치,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라는 목표치에 근접하기는커녕 도리어 15%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유네비 봤을 때 대비책도 제대로 지금 내놓지 못하는 게 아니냐. 2030년 되기 이전에 한번 또 이 그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 점검을 하기 직전까지 각 나라가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유네비 보기에는 상당히 대비책이 미흡하다라는 지금 사인을 보낸 것이죠. 이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대비책도 미흡한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유엔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보고서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탈원전 정책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이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공약에도 있었고요. 상징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는 어떤 상징인데요. 일단 8.8기가와트급 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했지요. 그래서 탈원전, 그러니까 이 2017년부터라고 한다면 그 이전 2016년 대비 유연탄의 사용량은 14.7%나 늘었고요. 또 LNG 사용량은 19.4%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유네비 바라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낸 목표치 있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얼만큼 줄이겠다라는 목표치 자체도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민간단체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목표치를 하라라는 압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목표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데다가 그 목표치조차도 이번에 불가능한 게 아니냐, 2030년까지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려면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 학계에서는 미세먼지보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 더 급한 문제 아니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번 보고서는 우리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어쨌든 또 다른 어떤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비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온실가스 문제는 사실상 국제사회적인 측면을 감안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20면 바로 살펴볼게요. 유통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이번에는 호텔 전쟁을 벌인다는 기사인데요. 내년에 제주도와 부산에서 유통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호텔 시장을 놓고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후발주자인데요. 신세계가 사실 이 제주에다가 호텔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텔업에서는 신세계가 후발주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워낙에 롯데와 신세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면세점이라든지 뭐 기타 유통업에서 엄청난 그런 이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번에 후발주자인 신세계 조선 호텔이 이 제주도에 기존의 켄싱턴 제주 호텔 종류와 맞물려서 그 호텔을 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건 그 옆
바로 옆에 상록 호텔까지 이제 함께 확장해서 특급 호텔 수준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리모델링이죠, 참 죄송합니다. 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2020년 내년 하반기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400m, 500m 거리에 특급 호텔들이 벌써 두 곳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롯데호텔 같은 경우가 있고 그 옆에 또 이제 신라호텔이 있습니다. 신라제주. 이 3파전이 이루어지겠지요. 여기에 대항해서 롯데호텔은 식당 3곳을 전부 다 종료시켰습니다. 왜 종료시켰냐면 아예 리뉴얼해서 6층에 전망이 좋은 그런 그 층을 아예 비워서 한 식당으로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완전히 이제 바꾸겠다라고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스파 시설까지 새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꼭 신세계 때문만이 아니라 내년에 어차피 이제 리뉴얼을 할 예정이었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조선의 어떤 이번 이 리모델링 공사가 롯데호텔의 리뉴얼을 촉발시킨 것 아니냐. 서로 제주도에서 한판 이렇게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제주도에서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한판 대결을 벌일 예정이라고 승부수를 두고 있는데요. 이 부산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신세계에는 이미 부산에 호텔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노보텔 엠베서더를 임차했습니다. 아예 임차를 해서 역시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 공식적으로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조선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항해서 또 롯데호텔은 호텔의 최상급 브랜드죠. 시그니의 2호점을 LCT에 내년 6월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제주도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롯데와 신세계의 한판 승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청사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세계조선의 호텔 사업은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체 브랜드로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업계는 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유통 라이벌 이 두 회사가 호텔업에서는 어떤 승부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두 라이벌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